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쿼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재밌는 그런 기사거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오늘의 제목은 한국의 독특하고 놀라운 암호화 세계라는 겁니다. 앤드류 펜튼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관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본인이 본 한국의 어떤 크립토 시장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번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걸 보고 어떤 든 생각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암호화폐의 또 다른 측면이 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모습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서의 이런 시작된 그런 문화를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좋게 설명할지는 나쁘게 설명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것을 크립토 시장과 연결 지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네요. 아마도 언어 장벽일 수 있고 당국이 지금 국가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한국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다른 고유한 암호 우주 코너를 구축했습니다. 야, 이분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느 곳과도 구별되는 그런 좀 가치를 높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서두에 보니까 연구 및 자문 회사인 스테이블 노드를 공동 창업한 메이커다오 대표 남두아는 한국에서 격렬한 투기와 암호화폐 도박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설명하면서 웃습니다. 그는 다이나 USD 코인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어떤 이유로든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투기꾼들이 모멘텀 거래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늘 높이 거래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투기성이 짙다, 뭐 그럴만도 하죠. 업비트가 현물만 거래를 하는데도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거래량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도 한국이 얼마나 어떤 투기적인 성향이 국민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20달러에 거래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설명합니다. 그들은 있잖아, 1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고 펌핑이 되어서 샀어. 모르겠어, 읽지 않았어, 방금 샀어. 와, 이거 정확하게 정말 한국인의 물론 한국인에 대한 비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주변에 한국인들, 뭐 다 한국인들이죠. 제 지인도 한국인이고 뭐 여러분들의 지인도 한국인이죠. 그런데 그 한국인 분들이 대부분이 뭔가 코인을 살 때 혹은 주식을 살 때 뭐 어떤 분석을 하고 이렇게 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친구 따라서 혹은 지인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죠.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테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 있지만 궁극적으로 속고 있는 한국 개발자 도건이 이끄는 테라 생태계 600억 달러의 규모는 엄청난 폭발은 전체 생태계에 어둠을 들이웁니다. 테라는 또한 탈중앙화를 덜 강조하고 권과 같은 프로젝트 리더를 더 신뢰하는 한국의 암호화폐 문화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유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뭔가 이런 프로젝트 리더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굉장히 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신의 최고의 기술에 사로잡힌 이 나라에서 크립토는 거대합니다. 수도인 서울은 거대한 고해상도 화면과 초고속 인터넷이 도처에 있는 미래형 대도시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5번째로 메타버스 친화적인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국민 3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뒤에서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마 대부분 소유한 사람들이 잘 모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술, 영어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대화 수준에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화할 때 한국말 말고 영어 쓰시는 분이 있나요? 사회생활 하면서? 없죠.
이것은 물론 많은 국가에 해당되지만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암호화폐 펜과 동일한 정보 소스에 연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레딧,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서구의 소셜미디어 및 기술 대기업은 잊어버리세요. 구글 지도는 국내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으며 우버를 받는 행운을 빕니다. 이건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한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펜과 동일한 어떤 정보라던가 그런 어떤 여러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늦지 않나. 왜냐면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사실 크립토 자체가 미국이나 외국에서 영어로 된 원판의 어떤 그런 백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인 중에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크립토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신 한국인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채팅하고 검색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지역 거대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를 사용하여 차량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한국인의 90% 이상이 매일 카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아니라 한 97%, 8%는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분파인 클레이튼 재단이라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입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 점유율은 10에서 20% 정도이고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78% 네이버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시는 분들 중에 아마 구글링을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일반적으로는 네이버를 씁니다. 이분 아주 한국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 세계가 불굴 끓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야, 정말 이분이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이걸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2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암호화폐의 또 다른 측면이 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채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만의 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이 그만큼의 어떤 잠재성이 있다는 그런 표현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와 도박. 한국의 암호화폐 관계는 어떤 도박 중독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다고 합니다. 도박이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도박이나 투기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들어가는 성향이 높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핵심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매우 특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년이나 노인들은 블록체인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단지 돈이 있었고 다른 행사에 가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2017년 말에 ICO를 금지했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12월 사상 최고치에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뭔데 도대체 2021년 채택이 크게 급증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초에 190만 명의 시민만이 암호화폐를 소유했습니다. 연말까지 그 숫자는 152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FSC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을 55조 원으로 추정하여 시가총액 기준 세계 7위의 암호화폐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만 봐서는 한국의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의 국민들이 엄청나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암호화폐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인기는 주로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자, 여기 핵심이 나왔습니다. 여기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에 대한 친숙함과 수용성으로 인해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블록체인, 웹3, NFT 및 게임파이와 같은 영역의 변화와 개발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파이 이런 거. 우리나라 아시죠? 세계의 어떤 게임의 그런 패권을 우리나라가 모두 싸그리 잡아먹고 있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면, 게임이라면 무조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게임파의 영역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고 관심이 많은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의 새로운 라이선스 법률을 동반하여 국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 효과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개, 5개 등 여러가지 소수의 어떤 거래소만을 인정을 했죠. 여기 보시면 그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좀 더 긍정적인 규제학 입법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더 다양한 교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은 생존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졌죠. 그렇죠. 게임파이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는 거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또 정확하게 짚었네요. 한국 커뮤니티와 서구의 커뮤니티의 차이점. 그거는 바로 키도 코인도 아닌 어떤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널리 수용되지 않았죠. 그 원칙적인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선 금융 시스템 정말 편하게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은행이 있죠. 그리고 뭐 그다지 금융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금융 문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여러 어떤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이런 전산 시스템, 그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인구가 정말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탈중앙화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굳이 나는 필요가 없는데 은행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탈중앙화된 어떤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죠. 굳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여기 또 나오죠. 결과적으로 분산형 자율 조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며 분산형 금융 채택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28%만 디파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물협을 제외한 어떤 지역보다 낮고 북미의 43.3% 훨씬 뒤처진 수치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디파이 시장,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은행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디파이라든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금융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 금융 자체가 너무나 효율성이 좋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수수료도 낮고 싸고 이율도 너무나 좋고 디파이도 너무나 좋은데 굳이 너무 시스템이 중앙화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구 암호화 에어가들이 공유하지 않은 식별 가능한 리더가 있는 중앙 집중식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식으로 이래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시작이 됐죠. 테라 프로젝트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 뭐 일단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분이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정답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중앙 집중식 엔터티를 신뢰하는 것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기관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리플이 한국에서 정말 인기를 끌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재밌네요 정말. 맞아요. 한국인들은 굳이 어떤 블록체인이 세상을 혁신하리라고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다만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코인 이런 걸 이제 어떤 투기의 영역으로 좀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자, 쌤은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기회를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카카오도 한국인도 탈중앙화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우리 세상이 더 탈중앙화 될 것이라고 믿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탈중앙화의 힘과 탈중앙화로 인해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분권화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를 야심찬 기획 2부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분이 2부를 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뉴스를 읽으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건데 지금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치코인 하면서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좀 블록체인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가상화폐 시대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한국 김치코인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인사이트가 또 커졌는데 김치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기회의 어떤 영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김치코인의 역습이 과연 시작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위믹스 사태가 터졌지만 글쎄요, 이건 어떤 하나의 진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게임 영역에서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제패한 영역들이 인터넷 어떤 그런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인프라 이런 게.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도 만약에 정말로 크게 키운다면 한국의 김치코인들도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인사이트를 기르면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夸카였습니다.